자신들의 기술이 상당히 왔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화웨이 핸드폰 7나노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뭐 진짜 7나노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급해요. 미국으로부터의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는 게 위안화 국제화예요. 그래서 뭐 인민폐로 결제하고 몇몇 나라랑은 했잖아요. 인민폐로 결제를 하고 싶은데 중국 경제를 바라보니까 별 희망이 없어 보여. 그럼 인민폐 쓰겠어요? 안 쓰죠. 계속 이렇게 가면 시장의 신뢰를 계속 잃게 돼 있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차이나 워처들 그 다음에 국제시장에서 여기에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꺼리게 되잖아요. 지금과 같이 가면은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 주식, 중국 경제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은 경제라는 건 복합적인 거잖아요. 내수, 투자, 무역이 다 삼박자가 맞아야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봉쇄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그게 한 3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초에 갑자기 리오프닝을 하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풀고 근데 3년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푼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중국이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 부양책도 한꺼번에 세게 쓰지를 못합니다.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겼을 때,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 중국이 약 4조 위안을 경기 부양 자금으로 넣었어요. 후진타오, 원자바오 이 시절인데, 그런데 그 돈이 부양 자금을 하라고 넣었더니 이게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거품이 지금까지도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돈은 있죠.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는 뭐 허덕인다 어쩌고 그러지만 중앙정부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외환보유액이 3조 2천억 달러예요.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한 26, 7%될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자기네가 찍어내면 되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탄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경기 부양자금으로 넣으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만일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쓸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7, 8월 이럴 때 다양한 형태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7, 8월에. 조그만 거. 그런데도 잘 안 살아나잖아요. 근데 안 살아난다고 해서 밑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작년에 5.3% 성장을 했잖아요. 남들이 다 그거 어떻게 믿냐고 하는데 어쨌든 5.3%를 했고 올해도 비관적으로 보는 데는 4% 초반, 뭐 4.2% IMF나 이런 데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4.6, 7%, 5, 6%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가라앉는 경제는 아닌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완만하게 가는 거지. 이제 옛날 생각하면 9%, 10%씩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미 십몇 년 전에 포기했어요. 그때 12차 5개년 계획 때부터 중국은 이제 중속 성장 시대에 들어왔다. 지금이 14차 5개년 계획이니까 10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도 그 후진타오 말기에 12차 5개년 계획과 오버랩이 되는데 그때도 이미 중속 성장 시대라는 거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이 어렵다는 걸 이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과 같은 고도 성장이 어려운데, 근데 그 성장이 GDP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100원에 대한 1%는 1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10%는 10원이죠. 그런데 1000원에 대한 1%가 얼마예요? 10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GDP로 비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장저민이나 호진타워 시절의 1%와 지금 시진핑 시절의 GDP 1%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1000억대로 나갈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가 뭐 10억대였다면. 이 정도로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양보다 질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GDP에 대한 너무 그 과도한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 GDP에 왜 신경을 쓰냐 하면 일정한 부분의 GDP 성장이 이루어져야 고용 창출이 된단 말이죠. 중국에서 실업률이 너무 높잖아요. 작년에 7월 달에 21.3% 나오고 나서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근데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통계를 어떻게 했는지 14%라고 나왔어요. 14%도 높잖아요. 그런데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실업률이 저렇게 줄었지? 뭔가 이제 그 방식을 따로 했겠죠. 그 중국 경제는 굉장히 완만하고 중국 정부가 원하는 상태의 흐름을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간 거예요. 왜 안 가느냐면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3년간 통제하고 봉쇄했는데 갑자기 돈 쓰라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렸는데 그 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률이 46%인가 그래요. 돈을 쓰라고 하는데 안 쓰는 거죠. 보통 이제 선진국들이 뭐 15%, 20% 이렇게 이제 저축을 하는데 45%를 저축을 하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외환보유고에다가 그만한 돈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 때문에. 경제 심리. 지금은 돈 쓸 때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더 나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이 심리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열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예전에는 계속 소비 진작을 강조하다가 이번에는 소비가 두 번째로 내려왔어요. 첫 번째가 산업발전, 고급 과학기술 산업발전 이거를 내세웠단 말이죠. 돈을 아무리 쓰라고 해도 안 쓰니까.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거의 또 충격요법을 했죠. 증시에 372조를 넣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372조를 넣으면 저걸 진짜 뭐 증권을 사겠다는 건지 어디다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제가 중국 경제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면 시장의 신뢰를 계속 잃게 돼 있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차이나 워처들, 그 다음에 국제시장에서 여기에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꺼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도 안 되는 거예요. 투자도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면 물건을 안 만들게 되잖아요. 물건을 안 만들게 되면 뭐 공장이 안 돌아가고 그럼 당연히 실업자가 나오게 되고 이게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좀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시장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크지가 않다. 그럼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게 정말 정부의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여력이 있어서 안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해도 괜찮아. 중국은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단 말이죠. 전체 액수는 떨어지더라도 외환보유고 3조 2천억 달러 있죠. 8천억 불 정도 되는 무역 흑자 있죠. 그러면 돈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는데 요번에 372조 넣는 거는 좀 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뭔가 이런 걸 보여줘야 이 국민들이 돈을 좀 쓰고 뭐 할 거 아니냐. 이런 그 위기의식이 반영이 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 봉쇄를 했었고 이제 1년간 사실은 리오프닝을 했고 그 앞에 수많은 조치들을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래도 올 하반기 3, 4분기쯤 가면 그리고 3월에 양회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중국 총리가 소위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과거보다는 진전된 소위 경제 회생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지금같이 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은 더 어렵게 된다. 중국이 곧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작년 7, 8월에 헝다 사태니 뭐 비구유엔이니 이런 부동산 문제가 났을 때 곧 중국이 망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적어도 그 정도 가지고 중국이 엎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적절한 조치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계속 곪게 돼 있죠. 오래 가고 반등하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상처가 깊기 때문에 치유를 하면서 가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저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빨리 작전을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말이 있는 거야. 공동부유해야지. 이러니까 그걸 갑자기 다시 돌려놓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그 어정쩡한 상태에 지금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해도 바뀌었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제 올해 한 해 시정 계획도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11월에 미 대선을 봐야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국내 경제에 대한 소위 회생 이걸 잘 이뤄낸다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기초 체력을 또 튼튼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경제 부분에 대한 회생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변통 정책을 내놔야죠. 그렇다면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회생의 기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중국 스스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저게 계속되면 사회 불만 세력이 많이 생기고 공산당 통치에 도전하는 세력도 암약할 수 있어요.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중국이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부동산이 좀 걱정이긴 한데 중국 부동산 문제도 장기적으로 계속 지금 침체고 그렇잖아요. 특히 지방 정부들은 더 막 아우성인데 중국 부동산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중국 부동산도 좋지 않죠.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부채로 쌓아 올린 아파트들이고 건물 건축인데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재정자금으로 활용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전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뭐, 그러면 주택 건설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무분별하게 소위 개발상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방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결탁을 한 거죠. 이 지역을 내가 개발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돈을 빌려다오. 그러면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고, 그러면 건설해놓고 분양은 다 안 되면 자기네들은 건설 비용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채가 된 거죠. 그런 아파트가 뭐 1억 채다. 1억 3천만 채다. 그게 갑자기 어떻게 해소가 되겠어요? 그런데 필요한 지역에 꼭 필요한 건물 아파트들은 또 지금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십몇 년 전부터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 관성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의 40% 이상을 담당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 없이 용인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대목에 와서 저걸 중국 정부가 다 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걸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그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일단 막아봐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부가 뭐 인수를 해가지고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닐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저거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그냥 놔둬서 도태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그냥 구조조정의 어떤 기회로 좀 삼으면서 최대한 그 기업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부채 정리를 한 다음에 중국 정부가 관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으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빈집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걸 어떤 식으로 과연 처리를 해야 될지 중국 정부도 고민이죠. 그러면 결국은 집도 많이 살려면 사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를 보려면 주택 거래량을 보면 되잖아요. 지금 지갑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갑을 열려는 사람들은 내가 취업도 되고 옛날보다 돈을 더 벌으면 나도 집 사야지. 그리고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 상당 부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돈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럼 개발 방식은 좀 바꾸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은 숨통이 좀 트이는데 지금 그 동기부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내가 지금 돈을 써서 아파트를 사고 뭘 하겠다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기하고 맞물려서 가는 거다. 그러면 그런 맞물려서 가는 데서 이제 시장 신뢰가 나름대로 회복이 되고 거기에 조응하는 정부의 정책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접합점을 과연 어떻게 찾을까? 이게 지금 중국 정부의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누군가 많이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누군가가 사지 않는 시점이란 거죠.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죠. 그게 거래량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가 많아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아파트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곳 여기 들어갑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심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미국의 대중 제재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올해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럴 때 이거 어떻게 중국은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야 될까요? 예, 뭐 모든 분야를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미국이 모든 분야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특히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중국의 제일 아킬레스건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있어야 중국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AI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양자 컴퓨터나 이런 거는 미국보다 더 강하잖아요. 우주 정거장, 우주선 도킹도 우주 공간에서 하고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제일 이제 아킬레스건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더 압박을 하겠죠. 저거 풀어주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이 추세는 갈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세월이 가면 기술이 개발되게 돼 있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나노, 1.7나노 그런데 0나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작년에 중국은 20나노, 30나노급을 가지고 구동할 수 있는 거를 만들자. 꼭 뭐 3나노, 2나노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신들의 기술이 상당히 왔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화웨이 핸드폰 7나노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뭐 진짜 7나노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급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찝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없이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디커플링이라는 게 완전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디커플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요.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무슨 물건을 만들면 한 40%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걸 완전히 벗어내고 갑자기 새로운 데서 어떤 부품이나 이런 걸 조달해서 만드는 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디커플링이라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디리스킹이라는 걸 들고 나왔단 말이죠. 위험 관리를 하자. 모든 걸 완전히 끊겠다는 게 아니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 다음 단계는 뭐냐. 위험 관리하다가 결국은 필요한 거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사쓰게 돼 있고 리커플링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오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 그건 안 되는 거고 이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고 정리하고 나면 리커플링을 하는 단계가 올 거다. 그러면 이게 산업 생태계의 흐름이잖아요. 한중 관계도 똑같아요. 옛날에 이런 거 수출 잘 됐는데 요새 왜 안 되냐? 그럼 변해서 그렇죠. 그게 지금 옛날만큼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안 사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대체재가 생기고. 똑같다.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제품군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역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계속 될 거고 결국 중국은 그 압박을 뚫고 어떻게든지 새롭게 해보려고 애를 쓸 거고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거다.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뭐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으면 뭐 틈새 시장을 넘어서는 우리 시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특화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중 관계도 이제 지금 적자폭이 사실 작년이 수교 이래로 제일 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그럼 한중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글쎄 참 어려운데요. 그 업종별 분야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이 92년에 수교하면서 뚫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이 소위 시장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했던 많은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렸다가 중국을 갔어요. 그래서 10년, 20년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연명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맞는 또 적절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특히 한국의 한중 경제 관계는 중국의 성장, 특히 나홀로 성장이라고 전 세계가 어려울 때도 중국이 혼자 막 성장할 때 한국은 중국 옆에 있는 차이나 이펙트라고 그래요. 중국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도 성장인 거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은 중국 옆에 있어서 참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중국도 기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이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중국의 한 80% 정도의 소위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그거를 중국은 조립을 하거나 어쨌든 해갖고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미국, 유럽에 수출하는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기가 죽고, 그 다음에 봉쇄 경제를 하니까 물류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면 궁즉통이라고 뭘 만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자기네가. 그러면서 자체 기술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사가던 게 리오프닝을 했는데 안 사가게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그거 우리 다 개발해서 우리한테 있어, 이런 식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중국에 원래 반도체도 그렇고 석유화학 제품도 많이 수출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러시아가 제재 받으니까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거는 석유하고 가스밖에 없어요. 이거의 제일 큰 수혜자가 인도와 중국이 엄청나게 사뒀잖아요. 그러면 중국 땅에 지금 러시아산 석유가 엄청나게 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원유를 정제하게 되고, 그럼 기술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석유화학 제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 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20년 전에 한중 교역 10대 품목과 지금 10대 품목을 비교하면 한 5개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건 더 이상 필요 없었고 안 사 그러니까 바뀌고 새로운 게 나온 거죠. 그러면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제품,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계속 가는 거죠.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왜? 중국도 살아야 되니까. 중국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쩌네 저쩌네 해도 중국은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해야 달러가 들어오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미국으로부터의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는 게 위안화 국제화예요. 인민폐 국제화. 그래서 인민폐로 결제하고 몇몇 나라랑은 했잖아요. 하는데 그것도 인민폐로 결제를 하고 싶은데 중국 경제를 바라보니까 별 희망이 없어 보여. 그럼 인민폐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복합적인 거죠. 그거를 널리 쓰게 하려면 중국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엔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도 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금, 달러, 엔화 이걸 왜 하겠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국 거는 이거 인민폐 많이 갖고 있다가 휴지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산업 현장에 있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고전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변화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변화갈지를 찾아가는 게 그게 투자의 원리고 투자의 원칙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정부가 좀 해줄 수 있으면 그 방향성을 좀 더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지, 그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만한 컴퓨터에나 있을 법한 장비와 기술, 그런 게 있어야 했던 것들, 요새 핸드폰 하나를 갖고 다 아는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죠. 도태되지 않으려면 기술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직접 못하면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계 경제를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언제쯤 좋아질 거로 보시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좀 얻으려면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현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들이 많은데, 뭐 우리가 경제는 심리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돈이 지금은 없지만 일단 쓰고 보자. 그건 이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 거다. 그런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일단 중국 정부가 리오프닝 이후에 계속 소비 진작을 외쳤는데도 안 이루어진 이유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소비부터 사람들이 움직여서 돈을 쓰면서 소비 지수가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면 중국 경제가 조금 회생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막 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느슨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보면 정부가 주도로 억지로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민간 투자가 안 되니까 정부가 투자를 하고, 지금 돈이 계속 없으면 이제 특별 채권 같은 것도 발행해서 할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런 조치들이 중국 내부에서 좀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걸로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세계 경기가 풀려야 돼요. 미국과 중국의 뭐 대결 이런 걸 떠나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중국을 배제하려고 해도 중국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러면 중국이 들어와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의 핵심은 이제 미중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렇고 세계 경기가 풀려야죠. 중국은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EU와의 관계도 어떻게 할 건지, 뭐 중남미하고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그널이 어디서 올 줄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단기간으로 놓고 보면 중국은 올 한 해의 시작을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정부 업무 보고에서 경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이 이루어지는지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꿈틀거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지금 부동산,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해외 투자가 또 얼마나 늘어나야 중요하죠. 근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 발견이 되지만, 중국이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대형 다국적 기업들은 안 나가잖아요. 그럼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서 영리 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테슬라도 안 나가고 있고, 비아디한테 맨날 지면서도 거기서 버티고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회생이 될 거라는 뭐 그런 흐름 쪽으로 배팅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나오죠. 그리고 중국 정부도 지금과 같이 가면은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빨리 깨놔야 돼요. 빨리. 더 깊어지기 전에 상처가. 그럼 그런 조치들이 좀 나오면, 이제는 코로나 3년에 리오프닝 기간 1년, 4년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이 계속 나쁘잖아요. 그러려면 주식 뭐하러 하겠어요? 주식이라는 게 가장 돈을 모으는데 좋은 건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받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엊그저께 한 이제 372조 원 유동성 공급한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시장이 어떻게 거기에 기대를 하는지가 나타나면 조금씩은 풀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뭐 제가 중국을 전공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망해야 돼 그러는데 중국 망해서 좋을 게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또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중처럼 전략 경쟁을 하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는 옆에 있는 데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과 이걸 활용하는 데서 중국과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극대화해야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중국 문제를 안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경제원탑 시청자들께 이제 뭐 중국, 대만 문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 그대로 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제가 그동안 중국을 지켜보면서 한 그런 커다란 흐름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거 틀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치가 나와서 뭐 새롭게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극단적으로 이렇게 양극에 치우쳐서 이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건 좀 피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얘기한 뭐 대만이 친중이냐 친미냐 반미냐 뭐 이런 것처럼 중국 경제도 바라보면서 망할 거다 아니다 차이나 피크가 지났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분야별 종목별 지역별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이라는 데가 크니까 우리가 그런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차근차근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하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잘 삼아서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